안녕하세요. 지금 8시 되었는데요. 사장님 괜찮으시면은 슬슬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 안녕하세요. 평일 늦은 시간에 일단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내드린 시간이 돼서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과 또 마인드런 세미나 이번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연구의 학술 담당 김예슬입니다. 먼저 좌장님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혜우 좌장님은 현재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연구회 회장님이시자 마인드런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강원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기획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도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정신의학 연구회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이혜우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연자분을 모시고 저희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8시 수요일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어, 지금 이제 화면을 켜신 이제 참석자분들도 계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가능하신 분들은 좀 화면을 켜주시면 또 두 분의 강연자분께서 강의를 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이 이제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 연구회의 세미나는 사실 작년도에 그 2025년도 이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위원회랑 그리고 마인드런이라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언론이나 다른 이제 영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러닝과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마인드런과 그다음에 정신의학 연구회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작년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돼 있는 세미나에 많은 회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는 마인드런 페스티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정신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어판 교과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청자분들 중에서 또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교보문고의 전찰리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겁니다. 번역을 정말 저희 그 여기 계신 좌장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번역을 함께 해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흥미롭게 번역을 한 교과서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주제는 스포츠 정신이야기 이해와 임상적 선수 진료 가이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조은정, 현재 인하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어, 조은정 교수님께서는 국제스포츠 정신의학회 국민 자격 취득을 하셨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엘리트 선수 정신건강 디플로마를 취득을 작년에 하셨습니다. 조은정 선생님께서 저희 얘기는 되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궁금한 이제 스포츠 정신이야기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조은정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혹시 잘 보이시는지 알려주시면. 네, 잘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스포츠 정신의학의 오버뷰, 그리고 이제 임상적 적용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아직은 이제 뭐 이 분야의 임상 경험이 아주 많아서 제가 뭔가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좀 쉐어하고 진료실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스포츠 정신의학의 정의와 역할, 그리고 선수의 특성과 환경적인 맥락, 운동선수의 주요 정신건강 이슈, 임상적 고려사항 및 치료 전략, 이렇게 이제 목차를 잡아보았습니다. 우선은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의 정의를 말씀드릴 텐데요. 2024년에 스포츠 정신의학에 대한 첫 번째 인터내셔널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가 있었고요. 거기서 스포츠 정신의학은 의학, 신경과학, 정신의학의 지식을 활용해서 모든 수준의 운동선수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분야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에 EKSA 플러스 A는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센셜한 널리지를 갖추고 스킬과 어빌리티를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로 선수라는 특수군을 대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신경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통합적인 약물 관리의 능력, 정신치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스포츠 심리학과 스포츠 정신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제 스포츠 심리학은 이제 1920년대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 주로는 이제 선수들의 수행 향상에 어떤 정신, 멘탈 스킬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에 반해서 스포츠 정신의학은 이제 60년대에 처음 이런 개념들이 생겼고, 실제로 이제 1994년도에 그 ISSP라고 하는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정신의학이다 보니까 정신병리의 진단과 치료, 임상적인 역할을 처음에 이제 강조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24년도에 나온 이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 정신의학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엘리트 스포츠에서의 선수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일반 인구에 있어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체 활동의 영역, 세 번째로는 이제 레크레이셔널 스포츠에서 운동 중독이라든지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 그리고 약물 오남용 이런 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는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정신과 의사가 하게 되는 역할은 이제 임상 의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팀 안에서의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그리고 선수들에게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응급 상황에 대한 매니저의 역할, 그리고 이제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트의 규정을 준수하고 페어플레이를 자문하는 역할,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문해력을 높이고 이제 낙인을 감소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역할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환경을 좀 한번 보시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압박의 생태계인데요. 뭐 매번 이제 경기를 뛰고 결과가 나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운동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또 지켜야 되는 이제 규율이라든지 규칙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엄격한 상황이라서 이제 하이 프레셔의 이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 자체가 팀에선 하나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트레이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퇴출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상품화로 다루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선수의 정신 건강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항상 이제 노출이 되어 있고 엘리트 선수로 갈수록 뭔가 이제 본인의 성적에 이제 항상 이제 모니터링이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성적이 좋을 때는 굉장히 우상화됐다가 또 성적이 떨어지면 굉장히 욕을 먹는 이제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만이 가진 그런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부상의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상 이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성적의 저하라든지 팀 복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인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일반 다른 직종들에 비해서는 더 이른 나이에 은퇴나 트랜지션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은퇴 시점에 있어서 실제로 선수들이 우울 불안을 한 45% 정도에서 경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은퇴와 관련한 트랜지션과 관련한 스트레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라는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른 나이에 이제 은퇴를 경험하거나 트랜지션을 겪게 되면서 이런 정체성 상실의 문제도 겪게 되고 적응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선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선수들이 가지는 좀 심리적인 특성과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잘 작용을 하면 성취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부적응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현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우고 이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된다든지 해서 번아웃이나 인저리의 이제 위험도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달과 관련해서 말기 청소년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 이제 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청년기에서 이제 그 성취해야 될 사회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과제들을 잘 이제 성취하지 못한 채로 이제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어떤 위기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인 그런 미성숙한 상태가 이제 드러난다 해서 이제 말기 청소년의 상태랑 비슷하다 해서 이런 용어들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이제 쓰는 방어 기제 중에는 이제 컴파트멘탈리제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제가 격리라고 썼지만 사실 구획화가 맞고요.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이제 운동과 사생활의 영역을 무의식 중에 철저하게 이제 구별하는 그런 이제 경향도 있고 또 해리 같은 방어 기제를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고강도의 그런 지구력 운동을 하는 선수들에게서는 뭔가 내적으로 느껴지는 신체적인 통증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식의 방어 기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게 적응적으로 작용했을 때는 뭔가 퍼포먼스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이것이 비적응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뭔가 실제로 잘 다루어 나가야 되는 뭐 신체적인 고통, 외적 고통이라든지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는 선수들에게 이제 게임 페이스를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어떤 통증이든 고통이든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지 않고 스테이블한 상태를 항상 이제 유지하기를 요구하는 문화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선수들의 정신건강 질환 유병률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2019년도에 IOC에서 그간에 나왔던 엘리트 선수들의 멘탈 헬스에 관한 논문들을 다 리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이제 선수들의 정신 건강은 유병률은 일반 인구와 비슷하거나 이제 특정 질환에서는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수면과 섭식 문제인데요. 올림피안들은 한 49%에서 실제 푸어 슬리퍼라고 하고, 그리고 뭐 인솜니아만 두고 보면 한 68% 정도 보고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식 장애가 이제 또 굉장히 흔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성 선수에게서는 최대 45%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종목들 중에 이렇게 심미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체조라든지 그런 피겨 스케이팅 같은 이제 그런 종목 선수들에서 이제 식이장애가 이제 더 자주 발생을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체급이 있는 종목들,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태권도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체급 종목에서 이제 웨이트 관리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서도 섭식장애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제 웨이트가 적게 나가는 것이 뭔가 경기 결과에 좀 더 유리한 그런 종목들에서도 생길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키 점프라든지 이렇게 중력을 좀 거스르는 그런 운동에서도 식이 조절이 이제 필요한 상황들이 있고 식이자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울 불안을 보시면 우울 불안은 실제 이제 일반 인구에 비해서 크게 높거나 하지는 않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저리를 입었다든지 뭔가 트랜지션의 상황에서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넣지는 않았는데 자살률에 대한 연구도 있는데요. 이제 대학생 선수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같은 연령대의 다른 일반 인구에 비해서 자살률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운동이 가지는 뭔가 좀 프로텍티브한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워낙에 이제 규칙적이고 철저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HD의 유병률은 7, 8% 정도면 이건 이제 성인 ADHD에 비해서 높은 이제 수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ADH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뭔가 이제 하이퍼 액티브하고 반응 속도 같은 것들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운동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그런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나. 그래서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은 약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브스턴스 유즈는 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알코올이라든지 뭐 담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높은 것으로 돼 있고 빈지 드링킹은 실제로 좀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구가 좀 제한적이긴 한데 종목들 간에서도 어떤 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선수들이 이제 병원에 올 때는 사실 이런 뭐 우울하다, 슬프다 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뭔가 이제 수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뭐 의욕이 줄었다든지 그렇게 보고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참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치료를 보시면 이제 사실 경증에서 중등도까지 선수를 치료하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테라피는 일단 인디비주얼 사이코테라피고요. 아무래도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선수의 이제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높은 규율이라든지 이런 이제 생활들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구조화된 치료에 반응을 잘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CBT가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건 2019년도에 그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 치료를 할 때 SSRI 중에서는 뭔가 세더티브한 것보다는 액티베이팅하는 그런 약제가 좀 더 선호가 되고요. 그다음에 앵자이티에 있어서는 벤조다이어제핀 자체가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코디네이션도 떨어지고 세데이션도 시키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벤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꺼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로 다 SSRI로 앵자이티를 조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면에서 이제 멜라토닌이 첫 번째로 쓰이고 그다음 이제 트라조돈, ADHD에서는 이제 넌 스티뮬런트가 요 당시에는 더 선호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스티뮬런트가 아무래도 그 도핑에 이제 제한을 받는 금기 약물입니다. 그런 문제와 이제 심혈관계 영향 때문에 이제 넌 스티뮬런트를 주로 쓰게 된다고 했었고요. 19년도에. 바이폴라에 있어서는 리튬이라든지 뭐 아리피프라졸 그리고 라모트리진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는 약물에 있어서는 주로는 이제 카디악 이펙트가 있는 약들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이제 카디악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카디악 버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또 대부분은 나머지들은 이런 어, 세데이션 된다든지 웨이트 게인이 있다든지 뭔가 코디네이션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런 리액션 타임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약제들을 이제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2025년도에 이제 새롭게 이제 스포츠 정신의학 의사들이 어떻게 약을 쓰는지에 대한 논문이 이제 나왔고 거기에서도 크게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요. 디프레션 앵자이티는 SSRI를 주로 쓰는 거고 뭐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인솜니아에서 첫 번째로 멜라토닌,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제 마그네슘 같은 서플리먼트를 슬립 퀄리티 개선 목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ADHD 약물에서 이전에는 넌 스티뮬런트를 많이 썼다면 현재는 롱액팅 스티뮬런트를 주로 많이 처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효과적인 면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스티뮬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TU이라고 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면책에 대한 이제 서류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절차들이 아마도 조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스티뮬런트 중에서는 이제 롱액팅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바이폴라에서는 이제 뭐 안티사이코틱 쓴다면 아리피프라졸이고 그리고 무드 스테빌라이저를 쓴다고 하면 이제 라모트리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수들에게 약을 쓸 때가 조금 주의할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살펴보시면, 얼골제닉이라는 말이 있고, 얼골라이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골제닉은 수행을 향상시킨다는 뜻이고, 얼골라이틱은 이제 수행을 저하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얼골제닉한 약물은 스티뮬런트가 있겠고, 그리고 아나볼릭 안드로제닉 스테로이드, AAS가 있겠습니다. 오골라이틱은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베타블로커, 벤조다이아제핀 같은 계열의 약들인데요. 베타블로커도 실제로 이제 하트레이트를 떨어뜨리고 카디악 아웃풋도 낮추고 이런 것들이 VO2 max에도 영향을 주고 고강도의 어떤 장기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골라이틱한 약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와다라고 하는 이제 월드 안티도핑 에이전트에서는 이 세 가지 수행 향상, 선수 건강 위험, 그리고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부분들 중에 두 가지를 충족하면은 프로히비션 이제 가하게 되는데 음,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약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TU이라고 해서 치료 목적 사용 면책이라고 하는 서류를 내고 승인을 경기 전에 미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드 도핑 이제 안티도핑 에이전트 와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금기 약물들이 분류되어 있고요. 우리가 정신과 의사로서는 뭐 스티뮬런트가 이제 컴피티션 중에 금기가 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고 또 한 가지는 특징적인 거는 이제 베타 블로커인데요. 베타 블로커는 지금 앞에서 어골라이틱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수행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잘 처방을 하지 않는 약물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베타 블로커가 와다의 이제 금기 약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가지고 있는 이제 손떨림을 좀 줄이고 하트레이트를 낮추는 그런 영향들이 특정하게 이제 미세한 조절이 필요한 스포츠에서는 언페어하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 대표적인 그런 스포츠 종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양궁이라든지 뭐 오토모바일, 뭐 당구, 다트, 골프, 그리고 뭐 슈팅, 일부의 이제 언더워터 스포츠에서는 베타블로커를 경기 중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금기가 된다는 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카다라고 하는 코리아 안티도핑 에이전트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쉽게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약물들을 검색해 보면 이렇게 경기 기간 중 안 된다, 경기 기간 외에 된다 이렇게 다 친절하게 이제 나오니까요. 검색해 보시면 되고 처방하시기 전에 그리고 거기 가면은 TU의 이제 서식도 다운받아서 쓸 수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ADHD 때문에 스티뮬런트를 처방해야 된다고 하면, ADHD를 이제 어떤 항목들을 받고, 뭐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이제 카다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실 때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고 적절하게 처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약물에 대한 부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이제 선수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그거를 잘 알고 오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기서 잘 검색해서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수들이 이제 오게 되는 요인들 중에 수행 저하 때문에 병원을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 이 수행 저하를 사실은 사이콜로지컬한 문제로 먼저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고요. 제일 먼저 신체적인 원인이 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감별 진단을 꼭 해주셔야 되고 빈혈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감염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REDS라고 해서 Relative Energy Deficiency in Sports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에 이제 임밸런스가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섭취한 영양에 비해서 이제 소비하는 그 에너지가 너무 많은 상태. 그러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오랫동안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뭐 내분비적이라든지 뭐 그런 골다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행을 떨어뜨리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오면은 이런 인테이크 영양 상태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 트레이닝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제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오버 트레이닝 신드롬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버 리칭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기간에 고강도의 운동 부하를 가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제 운동 펑션이 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하지만 이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서 펑션을 회복하고 그다음 오히려 그 펑션이 더 좋아지는 상태를 이것을 이제 펑셔널 오버리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강도 훈련 이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계속 펑션이 떨어지는 상태를 non-functional overreaching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이제 2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사이컬러지컬한 문제라든지 다른 뭐 내과적인 문제들이 동반되는 상태를 오버 트레이닝 신드롬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요즘은 이제 이 용어와 함께 이제 UUPS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 OTS는 너무나 이제 트레이닝의 버든 같은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서 이 UUPS는 이제 Unexplained Underperformance Syndrome이고요. 여러 다른 원인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라고 하는 용어는 실제 만성 스트레스 이후에 이제 즐거움이 상실되고 동기가 떨어지는 약간 사이컬러지컬한 상태를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이 사실 가장 자주 호소하고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경쟁 수행 불안입니다. 퍼포먼스 앵자이티 중에서 특히 어떤 경기 상황 전에 보이는 이제 앵자이티인데요. CPA라고 하고 원하는 대로 이걸 내가 제대로 퍼포먼스를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피지올로직하게 피지컬 어라우절이 이제 있고 파이트, 플라이트, 프리즈 같은 반응들이 보이게 되고 위장장애 같은 것들이 동반될 수 있고요.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이 상황을 이제 피하게 되고 실제로 수행에서 결과가 떨어지는 상태가 되고요. 근데 인지적으로는 굉장히 심한 걱정을 하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서로 이제 악순환을 그리면서 점점 상황을 이제 악화시키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를 앞두고 정상적인 하이퍼 어라우절이 당연히 있게 되는데 그런 건 경기 전날, 당일 그때 이제 발생하는 거고 실제로 수행 저하를 일으키지 않는 상태이고 이 CPA 상태는 경기가 있기 벌써 1, 2주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실제 경기 상황에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질적인 이제 트레이트, 앵자이티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언더라잉하게 뭐 GAD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 불안의 위험 요인들을 보면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완벽주의라든지 실패에 대한 공포, 그다음에 높은 특성 불안이 있을 때,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여성 선수나 어린 연령대 선수,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에 더 잘 생기고, 종목으로는 이제 개인 종목들, 이 모든 책임을 본인이 이제 져야 되는, 그리고 심판의 채점에 의존하는 종목들, 그런 데서 잘 생긴다고 하고, 근데 코칭이나 조직 문화의 특징으로 보면 좀 더 통제적인 스타일, 결과지상주의가 있다든지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처벌 같은 거 있는 상황에서 더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나 미디어의 요인도 이제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것들 중에 이런 특수한 수행 저하 현상을 이른 용어들이 있는데요. 슬럼프랑 초크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슬럼프는 이제 기량보다 낮은 성과가 장기간 지속이 되는 상태를 말하고,
이런 CPA가 만성적으로 이제 지속이 되거나 자주 반복되면 이게 결국 이제 슬럼프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초크는 어떤 결정적인 수행을 해야 되는 순간에 뭔가 패닉이 오듯이 너무 그 앵자이티가 높아지면서 수행에 결국 이제 실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릅니다. 입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스는 이 초크의 변형된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미세한 동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비자발적인 근육의 수축이나 떨림 그런 동작들이 생기면서 실제로 그 수행을 실패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 이후에 똑같은 동작을 할 때마다 같은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때 이제 이걸 입스라고 부르고요. 근데 입스는 단순하게 사이콜로지컬한 걸로 보지는 않고 뉴럴로지컬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해서 뉴럴로지컬한 입스를 뭐 타입 1 입스, 사이콜로지컬한 걸 타입 2 입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제 믹스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트위스티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체조 선수들이 이제 공중 감각, 공중 동작 할 때 공간 인지가 상실되는 그런 상태를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행 불안이 왔을 경우에도 사실은 치료는 인디비주얼 사이코테라피가 우선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CBT적인 접근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요즘은 뭐 수용 전염 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멘탈 스킬 트레이닝 같은 것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수가 이제 이 수행 불안이 오는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실은 적용하고 연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리턴 투 플레이인데요. 선수들이 정신과적으로 어떤 어려움, 문제를 겪고 나서 다시 팀으로 복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또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른 피지컬 인저리가 있었을 경우, 뭐 ACL에 뭐 인저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적인 문제는 워낙 상황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복귀를 위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세이프티고요. 이거는 선수가 다시 팀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반대로 선수가 팀으로 돌아갔을 때 팀이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고 또 스테빌리티는 이제 이 선수가 많이 좋아졌지만 다시 이런 고압박의 상황으로 돌아갔을 때 이 정신적인 증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선수의 역할이나 대인관계 유지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복귀할 때, 뭐 입원 후에 퇴원해서 복귀를 할 때는 뭐 다른 일반적인 상황들과 비슷합니다. 뭐 자살 위험에 같은 스크리닝을 하도록 되어 있고, 퇴원 후에 3개월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고요. 그다음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상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높은 자살 위험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섭식장애 환자들이 훈련에 복귀할 때는 식이량에 대한 그런 약속, 그다음에 목표 체중, 그다음에 운동 적정한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계약을 하고 복귀하는 것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이런 리턴 투 플레이를 결정할 때 이제 정신과 의사는 뭔가 클리니컬한 브릿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팀이나 코치 그리고 그 팀의 문화 자체가 이 선수의 정신질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평가해줄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지컬 인저리 이후에 이제 복귀할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문제 이후에 복귀할 때도 뭔가 훈련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향들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원정 교수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셔서 또 정말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란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도 있었고 여러 또그 강의를 들으신 참석자 분들께도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두 강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저희 이제 그 일정 보내드렸듯이 마지막에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머릿속에 궁금함을 정리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Q&A 시간에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